네, 반갑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글쓰기 기초 권호수입니다. 2020학년도 2학기 2주차 2020학년도 2학기 2주차 수업입니다. 자, 2020학년도 2학기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강 직후에 마이삭, 하이선 등의 두 번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모쪼록 태풍 피해 없이 여러분들이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올려준 각자의 자기소개 잘 보았습니다. 이번 학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교재 제2강 인간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다양한 삶의 표현, 그리고 제3강 단계적 글쓰기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2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은 인간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다양한 삶의 표현인데요. 먼저 인간의 사고와 삶의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언어를 사용하죠. 이때 언어는 소리를 매개로 전달되는 음성 언어, 그리고 문자를 매개로 전달되는 문자 언어가 있습니다. 음성 언어는 우리의 말소리이고요. 문자 언어는 글쓰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음성 언어 그리고 문자 언어 모두 의미와 형식을 갖추고 있죠. 이 말하기, 글쓰기는 우리의 사고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표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들 표 잘 보이죠? 말하기와 글쓰기는 형식과 상황, 내용, 구조 면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먼저 차이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말하기는 음성을 매개로 전달되고 강세와 어조, 쉼, 성조 등을 통해서 표현되죠. 글쓰기는 어떻습니까? 문자를 매개로 전달되고 문장 부호,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다음으로 상황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의 시공간적 동일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담화 상황도 중요하죠.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시선 처리, 손동작, 대화 자세 등이 비언어적 요소에 속하죠. 글쓰기는 필자와 독자의 시공간적 상황이 동일하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말하는 사람, 즉 필자와 듣는 사람, 독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전달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하기의 경우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의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글쓰기의 경우에는 필자와 독자가 공유하는 정보의 양이 적죠. 왜일까요? 글쓰기는 어느 한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 안에서 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말하기는 문장 구성에서 필수적인 성분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어가 되었든 혹은 목적어가 되었든 서술어가 되었든 생략 가능하죠. 누구누구야 너 어디 가니? 응, 나 학교에 가 라는 대화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학교. 이렇게 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정 부분이 생략되기도 하죠. 그에 비해 글쓰기에서는 완결된 문장 구조를 사용해야 하고 문단 나누기, 들여쓰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공통적인 면을 살펴볼게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첫 번째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말하기에서는 음성이라는 형식과 사고라는 내용을, 글쓰기에서는 문자라는 형식과 의미라는 내용을, 그렇죠? 상황에서는 청자나 독자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 생각이나 행동, 태도 등의 변화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의사소통으로서의 언어 기능을 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어의 특성, 예를 들자면은 의문, 통사, 의미 등이 반영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은 첫째,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점과 둘째, 인간들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세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간다는 점. 셋째, 인간의 사고가 언어를 통해 표현되고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기 때문에 언어 표현 과정은 생각하는 지적 사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하기에 비해서 글쓰기는 동일한 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보다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하고 예상 독자의 반응을 미리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기보다 더 고차원적 사고 과정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글쓰기는 말하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둘째,
글쓰기는 말하기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써야 하며 글 자체가 완결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다양한 글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이라는 것은 목적에 따라 그리고 성격에 따라 구분합니다. 먼저 목적에 따라서는 정서 표현이 목적이냐, 정보 전달이 목적이냐, 독자 설득이 목적이냐에 따라 구분하죠. 정서 표현을 위한 문학 갈래, 정보 전달을 위한 설명 갈래, 그리고 독자 설득을 위한 논증 갈래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자면은 학술 논문, 논설문, 신문 사설, 리포트 등과 같이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독자를 설득하는 설득적 글쓰기와 감상문, 비평문 등 감상과 평가로서 이뤄지는 감상, 비평적 글쓰기, 그리고 에세이, 일기, 자기소개서, 자서전 등과 같이 자아성찰로서 이루어지는 성찰적 글쓰기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예술작품 글쓰기나 실용적 글쓰기가 있지만은 본 수업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으니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설득적 글쓰기 그리고 성찰적 글쓰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설득적 글쓰기는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입니다. 주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요.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진실성과 사실성의 논거를 들어 논증의 방법으로 글을 전개합니다. 대표적 갈래는 논설문, 논술문, 사설 등이 있습니다. 성찰적 글쓰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자아성찰이 주가 되는데요. 성찰적 글쓰기는 나와 대상, 즉 세계와의 만남이자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찰적 글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차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갈래든 좋은 글이 있겠죠? 좋은 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훌륭한 사고, 멋진 느낌 이것들을 좋은 그릇에 담아낸다면 바로 좋은 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냉면을 엄청 맛있게 만들어 놓고 뜨뜻한 뚝배기에 담아낸다거나 라면을 엄청 맛있게 끓여서 납작한 접시에 담는다거나 혹은 맥주잔에 소주를 붓는다 이거는 뭐 틀린 설명은 아니죠. 농담이었고요. 라면을 엄청 맛있게 끓여서 납작한 접시에 담는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혹은 진짜 맛없는 걸 예쁜 그릇에 화려하게 플레이팅만 하는 경우도 좋지 않겠죠. 좋은 글이란 훌륭한 내용을 적절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 걸 의미합니다. 좋은 글, 여러분들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3강 단계별 글쓰기 과정입니다. 진도가 좀 빠른가요? 제 마음입니다. 의미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농담이고 사실 앞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뒤에 가서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피드백할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제3강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구성하기, 초고 쓰기, 글 다듬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각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번 주차에 실습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인간의 사고 영역과 글쓰기 과정이라는 그림인데요. 글쓰기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딱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초고를 쓰다가도 내용 생성으로 회귀할 수도 있고요. 글을 다듬다가도 내용 구성 단계로 되돌아가서 글을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먼저 계획하기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등을 고려해서 주제를 선정합니다. 주제는 가주제, 참주제, 주제문으로 구분되죠. 가주제는 글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주제, 참주제는 가주제에서 그 범위를 한정한 구체적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주제문은 뭘까요? 참주제가 드러나는 완전한 문장, 즉 주어와 서술어로서 표현한 주제를 주제문이라고 합니다. 주어, 서술어 필요하죠. 주제문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 참신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글의 내용 생성 방법이 달라질 수 있죠. 글을 쓸 목적과 주제에 맞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유연상, 연관짓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연상은 가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유롭게 써보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배경 지식을 발견하고,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활동이 되겠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관짓기는 자유연상으로 적는 내용들을 연상작용을 통해 관련 있는 항목끼리 연결하여 점진적으로 내용을 더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는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자료 찾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찾기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찾아서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글의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자료를 찾는 방법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설득하는 글쓰기에서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전문가의 견해 등을 찾아 읽고 요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표준 국어 대사전을 통해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확인하고 통계청, 국립중앙도서관, 신문기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있고 또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활용해서 논문 자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을 감상하거나 평가하는 감상문과 비평적 글쓰기에서는 감상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행문의 경우에는 여정의 기록, 견문, 감상 등과 함께 여행지 안내책자, 지자체 홈페이지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고요. 감상문, 비평문의 경우 대상 작품의 리뷰나 관련 글들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대화하기, 그리고 생각의 그물 만들기 등이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용 구성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글의 구성 원리에 따라 개요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글의 구성 원리는 통일성, 완결성, 연결성, 응집성 등을 이야기합니다. 개요도, 건축에 비유하자면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를 엉망으로 그린다? 그 집은 무너집니다. 바로 주저앉는 겁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요도가 망하면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요 작성은 글을 쓸 때 혼란을 막아주고 전체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글의 흐름을 잡아주고 글을 쓸 때 사용할 자료 활용, 문단 분배 계획을 짜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표 하나 보고 갈게요. 처음, 중간, 끝 개요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각 단락에서 유의할 점들을 꼭 숙지한 후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요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초고 쓰기입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단계인데요. 개요도에 따라 작성한 글입니다. 하지만 이때 글은 최종 완성글이 아니라 수정을 하기 위한 원고입니다. 초벌한 상태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객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진실성입니다. 객관성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한 문장과 정확한 용어 선택을 의미하고요. 구체성은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 진실성은 거짓 없는 내용과 자료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고를 쓸 때 유의할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정확한 어휘 선택과 바른 문장 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휘를 사용해야겠죠. 우리말에는 유의어가 많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세심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독자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는 상투적이고 진부한 뻔한 표현보다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지향해야겠죠. 다음으로는 바른 문장에 대해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에 대해, 문장의 확장에 대해 이해가 요구됩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필수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또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는지, 또 견문장의 경우 내포문과 접속어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바른 문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틀린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부정, 이중피동, 부적절한 사동, 조사 등을 살펴보아야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써놓은 문장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표준 국어 대사전이나 우리말 배움터의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표현 기법과 효과적인 문체에 대해 살펴볼게요. 독자를 공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용을 정확하고 참신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 전달을 하기 위한 표현 기법을 수사법이라 하는데요. 크게 비유, 강조, 변화로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었죠? 비유는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직유, 은유, 의인 등이 있었고, 강조에는 과장, 점층, 반복, 열거, 대조 등이 있었습니다. 변화는 반어, 역설, 설의, 도치 등이 있었죠. 이런 수사법과 더불어 여러분들만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문체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문체가 뭐였죠? 사람마다 고유한 말투가 있듯 문장에도 고유의 투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개성적인 문장 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투와 대비하자면 글투 정도가 되겠네요. 또 시각적 보충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글자만으로 내용을 묘사하거나 설명하기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관련된 사진, 일러스트, 지도, 그래프 등의 시각적 자료들을 사용해서 내용을 보충할 수 있겠죠. 성찰적 글쓰기를 한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들의 사진 혹은 성장 곡선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고, 설득적 글쓰기를 할 때는 그래프,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 다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고를 써놓고 잠시 후에 글을 다시 보면 잘못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냥 그대로 냅둘까요? 안 되죠. 다듬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글 다듬기 혹은 고쳐쓰기, 퇴고라고 합니다. 퇴고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쓴 글을 스스로 읽으며 진행하고요.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지난 수업 안내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진행할 성찰적 글쓰기는 셀프 첨삭이고요. 설득적 글쓰기는 제가 첨삭을 돕습니다. 글 다듬기는 내용과 형식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글 전체에서 문단으로, 문단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어휘 순서로 살펴보고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글 다듬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교재 제3강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글 전체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는지, 문단에서, 문장에서, 어휘에서, 그리고 표기 및 부호에서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꼭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교재 제2강과 제3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찰적 글과 설득적 글을 쓰기에 앞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 수업은 강의 수강 후 퀴즈도 있지만은 실습도 있습니다. LMS 과제 게시판에 서식을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편의 글을 쓴다고 가정할 때 글쓰기의 각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메모하는 실습입니다. 실제로 한 편의 글을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실습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주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무엇을 할지 한번 메모해보세요. 첫 실습이라 막막하죠? 작성 예시도 함께 올려두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신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실습과 관련한 문의는 언제든, 아니 늦은 밤만 아니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늦더라도 꼭 답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찰적 글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제4강 성찰적 글쓰기의 이해를 통해 성찰적 글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